다음은 논문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진원이 2015년에 작성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출처를 해봤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국토계획법상 각종 도시계획 중에서도 가장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는 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용성이나 건축 단위까지도 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나 역할은 개발행위 허가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보면 이와 유사한 측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또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 대상으로 하며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그 개발행위 허가 양 제도 모두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양자는 모두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행위 허가 모두 건축 허용성과 건축 단위를 부여하고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과정은 도시계획 수립의 일반 절차를 따르게 되고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도 특정 행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합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완결적인 내용을 가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적인 판단이 중첩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건축 허용성을 정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전혀 없게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개발의 집단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행위 허가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처분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는 상대적으로 일반적 규율로서 성질을 가지는 행정계획과 구체적 개발 사건에 대한 법 집행의 성격을 지니는 행정행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자는 구별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애당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규율하는 내용을 변경, 세분할 권능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변화시킵니다. 물류센터를 개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받는 이유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와 80% 이하로 제한이 되는데 이 자연녹지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받아서 물류센터가 개발 가능한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그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70%의 건폐율이 70%의 용적률이 300%에서 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다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개발을 할 때
그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발행위 허가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특히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 허가란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 허용성이나 건축 단위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요건까지도 상세히 정하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도 포함될 수 있고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후 등장하게 될 건축물들의 외관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만으로 등장할 건축물의 외관을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관이나 조경에 관한 계획서가 요구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등장할 경관을 알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는 이유는 값싼 땅에 땅을 싼 값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그게 개발행위가 제한이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물류센터를 개발을 하고요. 아니면 용도 지역이 서로 다른 것들, 뭐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통합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받아가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낮은 단가에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을 한 후에 용도 지역을 상향함으로써 보다 임대 면적을 늘려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8개월 정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게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발행위 지구 단위 계획 허가를 받고 물류센터를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3년 후, 4년 후에 물류센터를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물류센터 시장 자체가 많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4년 전에 우리가 이러한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익률을 이 정도 올릴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화주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신청했는데 그때 돼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물류센터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받기에는 사실상 좀 지구 단위 계획을 받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뭔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의 관계를 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논문은 2015년에 전진원이 작성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는 현행법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건축행위를 개발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발급 시 개발행위 허가를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혼합된 성격을 가졌던 조선 시가지 계획령은
건축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과 형질 변경 허가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을 같은 조문으로 이유를 했습니다.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분리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양 법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탓에 도시계획법의 건축행위에 관한 규율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자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을 이른바 두 개의 건축허가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정법상으로 보면 양자는 같은 현상에 대해 적용하나 작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건축행위를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건축법은 경찰법적 목적에 의해서 위험 방지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양자의 취지가 다른 이상 실정법상으로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양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이제 조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는 의제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의제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5항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동항 제3호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으로 보면은 건축법 동향에 의해서 모든 형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이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동향에 의지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첫 번째로 협의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와 두 번째로 그에 속하지 않은 범주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자에는 형질 변경하거나 토지 분할하거나 분할 허가가 속하며 후자에는 주로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가 속합니다. 전자는 논리적으로 건축행위 이전에 심사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동시에 심사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갈 때는 일단은 가설계를 떠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를 떠가지고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물류센터 설계를 떠가지고 같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의제조항의 유형 및 효과. 의제조항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간소화 절차를 위하여 마련된 의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절차만을 간소화할 뿐인 것인 바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추가적인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절차의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 체계상 하나의 인허가가 발급되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성질의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이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인허가로는 아무런 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의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절차의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의제 조항은 원칙적으로 절차 간소화의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동법 제11조 제5항 제3호도 절차 간소화 의제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의 개발행위, 곧 형질 변경이나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는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신청서가 없는 경우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형질 허가 등이 발급되었다고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협의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필수적 의제 조항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건축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법체계상 단일한 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청서가 없거나 행정청이 달리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제도 간 관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적으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는 규율 대상에서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서 정의한 개발행위의 정의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건축과 관련된 행위일 뿐 건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개발행위는 땅에 대한 것이고 건축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행위는 땅에 대한 것이고 건축 허가는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행위에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해당 토지의 공법적 규율을 담당할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이 개발행위의 내용으로 건축행위 그 자체를 두고 있는 것은 입법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은 건축행위 직전까지 토지에 대한 공법적인 규율을 담당하는 것인 바 개발행위 본연의 개념 정의에는 건축행위 그 자체는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상으로도 건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들은 거의 대부분 토지의 건축 허용성을 판별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도 문헌만 건축행위라고 하고 있을 뿐 사실은 해당 토지가 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토지인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다시 한번 보면요. 해당 토지가 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토지인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행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규율은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행위에 대한 규율은 건축행위가 담당하도록 하고 건축법상 의제조항은 절차 간소화 의제조항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분할만을 의제하는 것으로 함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역할을 명확히 분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서 실무를 하면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리고 건축 인허가 받을 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인허가 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논문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